불러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누군가를 돕는지, 왜 경쟁하며 살아가는 1976년 이기적 유전자가 나왔을 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동물들이 종족 전체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고 돕는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이타적인 행동이 종족의 번영이라는 훌륭한 목표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당연했죠. 바로 그때 옥스퍼드의 젊은 동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나타나 이 모든 상식에 정면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는 진화의 진짜 주인공은 개체도 집단도 종족도 아니며 오직 아주 작은 유전자일 뿐이라고 외쳤습니다. 생명 현상의 중심에는 자기 복제 코드를 영원히 이어가려는 유전자의 잔인한 이기심이 있으며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그 유전자를 운반하는 운반 로봇일 뿐이라는 그의 주장은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제목을 보고 이 책이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다 라고 말하거나 이기적인 삶을 살라고 부추기는 책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책의 진짜 내용을 오해한 겁니다. 도킨스가 말하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는 윤리나 도덕적인 좋고 나쁨의 판단이 아니거든요. 도킨스는 이 단어들을 철저히 행동의 결과만으로 정의합니다. 즉, 어떤 행동이 자신의 생존 확률을 낮추고 다른 개체의 생존 확률을 높이면 이타적이라고 부르고 그 반대면 이기적이라고 부른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이 책은 사람들의 나쁜 마음을 파헤치는 심리학 책이 아니라 오직 살아남아 번식하는 결과만을 기준으로 생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유전자 관점에서 설명하는 냉철한 과학책입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착하고 고귀해 보이는 행동이 사실은 유전자의 이기적인 목적에 어떻게 딱 맞을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이 책의 진짜 목표입니다. 이기적 유전자는 나오자마자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과 학생들에게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복잡한 과학 이론을 아주 쉬운 문장과 재미있는 비유로 풀어내는 도킨스의 뛰어난 글솜씨 때문이었는데요. 도킨스는 유전자를 영원히 사는 설계도, 개체를 생존 기계, 유전자와 개체의 관점을 조정선수와 보트에 비유하며 독자들이 어려운 개념을 머릿속에 쉽게 그려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의 글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독자 스스로 생명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지적인 즐거움을 줍니다. 이 책이 단순한 과학책을 넘어 시대를 뛰어넘는 고전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지금부터 우리는 태초의 아주 오래된 바다, 원시수프에서 시작해 유전자의 눈으로 생명의 탄생과 진화, 그리고 돕고 배신하는 전략, 나아가 인간 문화의 시작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여정을 떠나볼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 오래된 바다와 최초의 복제자. 이기적 유전자의 논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에서 출발합니다. 도킨스는 다윈의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의 법칙이 사실은 더 넓은 법칙, 즉 안정된 것이 살아남는다는 원칙의 특별한 경우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생기기 전 지구는 단순한 화합물들이 녹아있는 거대한 오래된 수프, 원시 수프와 같았습니다. 여기에 햇빛이나 번개 같은 에너지가 가해지면서 원자들은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특별한 분자, 즉 복제자를 우연히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최초의 복제자는 스스로의 사본을 만드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복제 과정은 완벽하지 않았고 가끔씩 돌연변이가 생겼습니다. 이 실수 덕분에 더 안정하거나 더 빠르거나 더 정확하게 복제하는 능력을 가진 복제자들이 생겨났고, 안정된 재료를 두고 경쟁하면서 가장 잘 복제하는 복제자들이 살아남아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선택의 시작이었던 거죠. 영원히 사는 설계도. 유전자는 어떻게 오래 살아남을까? 그렇다면 왜 유전자가 진화의 주인공일까요? 우리 몸이나 집단이 아닌 왜 이 작은 유전자가 주인공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수명과 정확한 복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태어나서 늙고 죽는 일시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는 다르죠. 도킨스는 우리 몸을 카드 게임에서 잠시 받은 손에 든 패에 비유합니다. 게임이 끝나면 패는 흩어지지만 그 패를 이루는 카드 유전자는 자체를 파괴하지 않고 다음 게임에 다시 쓰입니다. 유전자들은 부모에게서 자식들에게로 전달될 때 새로운 조합으로 섞이지만 유전자 그 자체는 파괴되지 않고 수많은 세대를 거쳐 계속 살아남습니다. 유전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살아남으며 자연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즉 진짜 복제자입니다. 우리 몸은 사라지지만 유전자는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임시 운반체일 뿐인 겁니다. 스스로를 복제하며 우세해진 유전자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경쟁자와 싸우고 외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생각해낸 해결책은 바로 자신을 담을 그릇, 즉 생존기계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보호막에 불과했던 생존기계는 수억 년 동안 진화하며 점점 복잡하고 정교해져 오늘날 우리가 보는 동식물의 놀라운 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구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단 하나, 유전자를 안전하게 지키고 다음 세대로 성공적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특히 동물의 몸에서 나타난 중요한 발전은 바로 뇌입니다. 유전자는 외부 상황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고성능 컴퓨터 같은 뇌를 만들어냈어요. 뇌는 유전자의 대신 움직이는 역할, 즉 집행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유전자가 뇌에게 실시간으로 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마치 안드로메다 은하의 외계인이 지구의 로봇을 조종하듯 거리가 너무 멀어 시간 차이 때문에 실시간 조종이 불가능합니다. 유전자와 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가 행동을 직접 조종하기에는 행동이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뇌에 단맛이 나는 건 먹어라, 아프면 피하라처럼 살아남는 데 유리한 일반적인 전략과 규칙을 미리 프로그램해 둡니다. 뇌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간 정보를 처리하고 가장 좋은 행동을 결정하는 실행 담당자인 셈이죠. 이기적인 계산법, 착한 행동과 협력의 비밀. 이기적 유전자가 만들어낸 착한 행동 1. 가족 돕기. 여기에서 우리는 이 책의 가장 큰 궁금증과 마주합니다. 이기적인 유전자의 설계도가 어떻게
착한 행동을 하는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답은 바로 가족, 혈연입니다. 진화생물학자 윌리엄 해밀턴의 가족 선택 이론이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유전자는 자신의 사본을 퍼뜨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본은 내 몸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 즉 부모, 형제, 자식, 사촌의 몸 안에도 존재할 확률이 높습니다. 해밀턴은 나와 특정 가족이 유전자를 얼마나 공유하는지를 친밀도라는 숫자로 나타냈습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들끼리는 친밀도가 2분의 1입니다. 유전자의 절반을 공유하죠. 삼촌, 이모, 고모와 조카는 4분의 1, 사촌끼리는 8분의 1입니다. 이 친밀도를 바탕으로 유전자의 이기적인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내가 남을 돕는 착한 행동으로 입는 손해보다 도움을 받은 친족의 이익에 그들의 친밀도를 곱한 값이 더 크다면 그 착한 행동은 유전자 입장에서 남는 장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명한 해밀턴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경고음을 내서 형제 2명을 포식자에게서 구해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위험해져도 경고음을 내는 것이 유전자에게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친밀도 2분의 1인 형제 2명을 구하는 것은 내 몸 안에 있는 유전자 사본 하나를 살리는 것과 같은 가치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숭고한 사랑조차도 결국은 유전자가 자신의 사본을 많이 남기려는 냉정한 계산의 결과라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이기적 유전자가 만들어낸 착한 행동 두 번째, 서로 돕기, 상호 이타주의. 가족 선택은 가족 사이의 착한 행동을 잘 설명합니다. 하지만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개체들 사이에서도 서로 돕는 행동이 자주 보입니다. 흡혈박쥐는 굶주린 동료에게 피를 나눠주고 작은 청소 물고기는 커다란 포식자 물고기의 입속에 들어가 기생충을 청소해줍니다. 이 두 번째 비밀은 서로 돕기, 상호 이타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원리는 너의 등을 긁어줄 테니 나중에 내 등을 긁어줘 라는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내가 지금 남에게 베푼 도움을 미래에 돌려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면 잠시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나에게 이득이 된다는 전략적인 판단인 거죠. 이 아이디어의 강력함은 반복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 실험을 통해 증명됐습니다. 이 게임에서 가장 단순한 전략 중 하나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전략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협력한다. 착하다.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바로 전에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 보복할 줄 안다. 상대방이 다시 협력하면 과거의 배신을 잊고 다시 돕는다. 용서할 줄 안다. 이 실험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개체들 사이에서도 믿음과 협력이 순전히 이기적인 계산을 통해 생겨날 수 있음을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전자에게 협력은 도덕적인 선택이 아니라 가장 똑똑한 생존 전략인 것이죠. 진화론의 큰 싸움과 새로운 생각. 세기의 논쟁. 나, 개인을 위한 진화 대 집단을 위한 진화. 진화론에서 가장 오래된 논쟁 중 하나는 자연 선택이 누구를 기준으로 작용하는가였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과학자가
집단 선택설을 믿었습니다. 동물들이 종족을 위해서 또는 집단을 위해서 행동한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도킨스는 이 이론에 큰 허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집단 내 이기적인 반역자 문제입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집단을 위해 새끼를 적게 낳는 착한 집단에 자기만 새끼를 최대한 많이 낳는 배신자가 한 마리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이 이기적인 배신자는 착한 개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손을 남길 것이고 그 자손들 역시 이기적인 성향을 물려받을 겁니다. 몇 세대만 지나면 이 집단은 이기주의자들의 후손으로 가득 차서 원래의 착한 성질을 잃게 될 겁니다. 집단이 멸종하는 속도보다 집단 안에서 이기적인 유전자가 퍼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도킨스는 새들이 알을 낳는 수, 한 배 알수 역시 집단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어미새 자신의 유전자를 최대한 많이 남기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계산의 결과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로써 종족을 위하여라는 낭만적인 설명은 힘을 잃고 냉철한 유전자의 계산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복제자의 등장, 밈. 이기적 유전자의 가장 독창적인 생각 중 하나는 바로 책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밈이라는 개념이에요. 유전자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인간의 독특한 문화적인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복제자가 필요하다고 도킨스는 주장했습니다. 밈이란 무엇일까요? 도킨스는 밈을 문화가 전달되는 단위 또는 모방의 단위라고 정의합니다. 유전자가 정자와 난자를 통해 몸에서 몸으로 복사되듯이 밈은 모방을 통해 뇌에서 뇌로 퍼져나갑니다. 아름다운 노래, 유행하는 패션, 종교적인 믿음, 건축을 짓는 기술 등이 모두 밈입니다. 이 밈들은 유전자처럼 복제되고 서로 경쟁하며 살아남기 위해 진화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전자의 이익과 밈의 이익이 때로는 서로 싸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부나 스님의 독신주의를 생각해 봅시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은 최악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독신주의 밈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만약 성직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데 힘을 쏟는다면 종교적인 밈, 가르침이나 의식 등을 전파하는데 쓸 에너지가 줄어들 겁니다. 따라서 독신주의 밈은 종교 밈들을 더 잘 퍼뜨리는 데 도움을 주면서 함께 살아남는 겁니다. 밈의 등장은 인간이 유전자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유전자의 로봇일 뿐만 아니라 문화, 밈의 로봇이기도 한 것이죠. 도킨스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유전자의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몸의 경계를 넘어 바깥 세상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장된 표현형 개념입니다. 표현형이란 유전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물, 눈 색깔, 키, 행동 등을 말합니다. 도킨스는 유전자의 영향력이 자신의 몸 밖에서도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날돌의 유충의 집. 날돌의 유충이 짓는 돌멩이 집은 생명체가 아니지만 유전자가 만들어낸 건축물입니다. 더 튼튼한 집을 짓게 하는 유전자가 살아남았습니다. 이 돌멩이 집은 날돌의 유전자의 확장된 표현형인 것이죠. 비버의 댐. 비버가 만드는 거대한 댐과 호수 역시 비버 유전자가
주변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꾼 결과물입니다. 기생충의 조종. 기생충이 달팽이의 뇌를 조종해서 껍질을 더 두껍게 만들도록 하거나 뻐꾸기 새끼가 다른 새 부모의 행동을 조종해서 먹이를 받아내는 행동 모두 기생충 유전자의 확장된 표현형입니다. 이 개념은 생명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 몸이 아니며 자신의 몸이라는 경계를 넘어 세상에 영향력을 새기는 영원한 복제자, 유전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이기적인 유전자 이론에 대한 오늘날의 생각과 비판. 아무리 훌륭한 과학 이론이라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 유전자 역시 많은 비판을 받으며 발전했습니다. 오늘날의 생물학자들은 유전자가 생명의 지배자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유전자는 세포라는 전체 시스템 안에서 사용되는 설계 도면에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유전자가 혼자 복제할 수 없고 세포 전체에 복잡한 기계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연구, 후성 유전학에 따르면 환경의 영향이 유전자에 영향을 주어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도 있다는 증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은 도킨스의 이론을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전자의 역할을 생명현상이라는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서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유전자의 눈으로 보는 관점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우리는 이제 생명이 유전자 하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단계가 서로 얽힌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적 유전자 이론에 대한 최근 논쟁. 주인공은 유전자 하나만이 아니다. 리처드 도킨스 교수가 이기적 유전자를 발표한 이후에 과학자들은 진화의 진짜 주인공은 유전자 하나뿐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왔습니다. 최근 생물학에서는 유전자만이 전부가 아니며 생명은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이다 라는 비판과 논쟁이 활발합니다. 가장 중요한 논쟁 3가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논쟁 1. 유전자는 주인인가 아니면 설계 도면일 뿐인가? 도킨스는 유전자를 마치 건물을 짓도록 지시하고 통제하는 집의 주인처럼 묘사합니다.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우리 몸은 그 주인을 운반하는 로봇이라고 본 거죠. 하지만 최근 과학자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유전자는 스스로 복제하거나 작동할 수 없습니다. DNA가 복제되려면 세포 속에 수많은 단백질, 효소, 그리고 복잡한 화학 기계가 필요합니다. 유전자는 그저 정보를 담고 있는 설계 도면이나 데이터베이스에 가깝습니다. 쉽게 비유해 보자면 도킨스는 DNA, 설계 도면이 전부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설계 도면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도면을 읽고 실제로 건물을 짓는 인부들, 효소나 세포 시스템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론은 유전자는 생명의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세포라는 거대한 공장 안에서 통제되고 사용되는 중요한 부품 중 하나라는 관점인 거죠. 논쟁 2번째. 환경의 영향은 유전되지 않는가? 후성 유전학의 반격. 도킨스 이론의 바탕에는 바이스만 장벽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이 살면서 겪은 변화나 배운 것들은 자식에게 유전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유전 정보는 오직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만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후성 유전학의 발견으로 이 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이란 DNA의 염기 서열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방식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 바뀌는 현상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기적인 유전자 이론은 책에 적힌 글자 내용만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후선 유전학은 같은 책이라도 어떤 페이지에 밑줄, 즉 환경적인 영향을 쳤는지, 혹은 어떤 페이지를 접어두었는지, 유전자 발현 방식이죠. 에 따라서 책의 영향력이 달라지고 이 밑줄 친 습관이 다음 책으로 전달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두 번째 논쟁의 결론은 부모가 겪은 스트레스, 영양 상태, 트라우마 같은 환경적인 영향이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스위치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 변화가 다음 세대까지 전달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유전자를 둘러싼 환경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논쟁 세 번째, 진화는 느리고 꾸준한가? 아니면 멈췄다가 폭발하는가? 도킨스는 진화가 오랜 시간에 걸쳐 작은 변화를 꾸준히 축적하는 방식, 즉 점진주의를 믿는 다원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도킨스의 라이벌이었던 고생물학자 스티브 제이 굴드는 다르게 주장했습니다. 굴드의 주장은 이러 있습니다. 진화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변화가 거의 없는 정체 상태에 있다가 짧은 기간 동안 갑작스럽고 급격한 변화, 폭발이 일어난다는 단속 평형설을 주장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도킨스는 진화가 계단을 아주 조금씩 꾸준히 오르는 것이라고 봤거든요. 굴드는 진화가 긴 평지를 걷다가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휙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본 것입니다. 세 번째 논쟁의 결론은 이 논쟁은 진화의 속도와 원인에 대한 관점 차이를 보여줍니다. 도킨스는 유전자 선택에 꾸준한 힘을 믿었고, 굴드는 대멸종 같은 거대한 우연, 재난과 환경의 제약이 진화의 큰 흐름을 바꾼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 가지의 특별한 힘을 가지고 유전자의 명령을 뛰어넘어 스스로의 가치를 선택하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1976년) 이기적 유전자가 나왔을 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동물들이 종족 전체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고 돕는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이타적인 행동이 종족의 번영이라는 훌륭한 목표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당연했죠. 바로 그때 옥스퍼드의 젊은 동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나타나 이 모든 상식에 정면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는 진화의 진짜 주인공은 개체도 집단도 종족도 아니며 오직 아주 작은 유전자일 뿐이라고 외쳤습니다. 생명 현상의 중심에는 자기 복제 코드를 영원히 이어가려는 유전자의 잔인한 이기심이 있으며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그 유전자를 운반하는 운반 로봇일 뿐이라는 그의 주장은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제목을 보고 이 책이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다 라고 말하거나 이기적인 삶을 살라고 부추기는 책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책의 진짜 내용을 오해한 겁니다. 도킨스가 말하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는 윤리나 도덕적인 좋고 나쁨의 판단이 아니거든요. 도킨스는 이 단어들을 철저히 행동의 결과만으로 정의합니다. 즉, 어떤 행동이 자신의 생존 확률을 낮추고 다른 개체의 생존 확률을 높이면 이타적이라고 부르고 그 반대면 이기적이라고 부른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이 책은 사람들의 나쁜 마음을 파헤치는 심리학 책이 아니라 오직 살아남아 번식하는 결과만을 기준으로 생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유전자 관점에서 설명하는 냉철한 과학책입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착하고 고귀해 보이는 행동이 사실은 유전자의 이기적인 목적에 어떻게 딱 맞을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이 책의 진짜 목표입니다. 이기적 유전자는 나오자마자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과 학생들에게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복잡한 과학 이론을 아주 쉬운 문장과 재미있는 비유로 풀어내는 도킨스의 뛰어난 글솜씨 때문이었는데요. 도킨스는 유전자를 영원히 사는 설계도, 개체를 생존 기계, 유전자와 개체의 관점을 조정선수와 보트에 비유하며 독자들이 어려운 개념을 머릿속에 쉽게 그려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의 글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독자 스스로 생명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지적인 즐거움을 줍니다. 이 책이 단순한 과학책을 넘어 시대를 뛰어넘는 고전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지금부터 우리는 태초의 아주 오래된 바다, 원시수프에서 시작해 유전자의 눈으로 생명의 탄생과 진화, 그리고 돕고 배신하는 전략, 나아가 인간 문화의 시작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여정을 떠나볼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 오래된 바다와 최초의 복제자. 이기적 유전자의 논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에서 출발합니다. 도킨스는 다윈의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의 법칙이 사실은 더 넓은 법칙, 즉 안정된 것이 살아남는다는 원칙의 특별한 경우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생기기 전 지구는 단순한 화합물들이 녹아있는 거대한 오래된 숲, 원시 숲과 같았습니다. 여기에 햇빛이나 번개 같은 에너지가 가해지면서 원자들은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특별한 분자, 즉 복제자를 우연히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최초의 복제자는 스스로의 사본을 만드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복제 과정은 완벽하지 않았고 가끔씩 돌연변이가 생겼습니다. 이 실수 덕분에 더 안정하거나 더 빠르거나 더 정확하게 복제하는 능력을 가진 복제자들이 생겨났고 안정된 재료를 두고 경쟁하면서 가장 잘 복제하는 복제자들이 살아남아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선택의 시작이었던 거죠. 영원히 사는 설계도, 유전자는 어떻게 오래 살아남을까? 그렇다면 왜 유전자가 진화의 주인공일까요? 우리 몸이나 집단이 아닌 왜 이 작은 유전자가 주인공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수명과 정확한 복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태어나서 늙고 죽는 일시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는 다르죠. 도킨스는 우리 몸을 카드 게임에서 잠시 받은 손에 든 패에 비유합니다.
게임이 끝나면 패는 흩어지지만 그 패를 이루는 카드 유전자는 자체를 파괴하지 않고 다음 게임에 다시 쓰입니다. 유전자들은 부모에게서 자식들에게로 전달될 때 새로운 조합으로 섞이지만 유전자 그 자체는 파괴되지 않고 수많은 세대를 거쳐 계속 살아남습니다. 유전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살아남으며 자연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즉, 진짜 복제자입니다. 우리 몸은 사라지지만 유전자는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임시 운반체일 뿐인 겁니다. 스스로를 복제하며 우세해진 유전자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경쟁자와 싸우고 외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생각해낸 해결책은 바로 자신을 담을 그릇, 즉 생존 기계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보호막에 불과했던 생존 기계는 수억 년 동안 진화하며 점점 복잡하고 정교해져 오늘날 우리가 보는 동식물의 놀라운 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구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단 하나, 유전자를 안전하게 지키고 다음 세대로 성공적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특히 동물의 몸에서 나타난 중요한 발전은 바로 뇌입니다. 유전자는 외부 상황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고성능 컴퓨터 같은 뇌를 만들어냈어요. 뇌는 유전자의 대신 움직이는 역할, 즉 집행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유전자가 뇌에게 실시간으로 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마치 안드로메다 은하의 외계인이 지구의 로봇을 조종하듯 거리가 너무 멀어 시간 차이 때문에 실시간 조종이 불가능합니다. 유전자와 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가 행동을 직접 조종하기에는 행동이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뇌에 단맛이 나는 것 먹어라, 아프면 피하라처럼 살아남는 데 유리한 일반적인 전략과 규칙을 미리 프로그램해 둡니다. 뇌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간 정보를 처리하고 가장 좋은 행동을 결정하는 실행 담당자인 셈이죠. 이기적인 계산법, 착한 행동과 협력의 비밀. 이기적 유전자가 만들어낸 착한 행동 1. 가족 돕기. 여기에서 우리는 이 책의 가장 큰 궁금증과 마주합니다. 이기적인 유전자의 설계도가 어떻게 착한 행동을 하는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답은 바로 가족, 혈연입니다. 진화생물학자 윌리엄 해밀턴의 가족 선택 이론이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유전자는 자신의 사본을 퍼뜨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본은 내 몸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 즉 부모, 형제, 자식, 사촌의 몸 안에도 존재할 확률이 높습니다. 해밀턴은 나와 특정 가족이 유전자를 얼마나 공유하는지를 친밀도라는 숫자로 나타냈습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들끼리는 친밀도가 2분의 1입니다. 유전자의 절반을 공유하죠. 삼촌, 이모, 고모와 조카는 4분의 1, 사촌끼리는 8분의 1입니다. 이 친밀도를 바탕으로 유전자의 이기적인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내가 남을 돕는 착한 행동으로 입는 손해보다 도움을 받은 친족의 이익에 그들의 친밀도를 곱한 값이 더 크다면 그 착한 행동은 유전자 입장에서 남는 장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명한 해밀턴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경고음을 내서 형제 2명을 포식자에게서 구해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위험해져도 경고음을 내는 것이 유전자에게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친밀도 2분의 1인 형제 2명을 구하는 것은 내 몸 안에 있는 유전자 4번 하나를 살리는 것과 같은 가치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숭고한 사랑조차도 결국은 유전자가 자신의 사본을 많이 남기려는 냉정한 계산의 결과라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이기적 유전자가 만들어낸 착한 행동 2번째, 서로 돕기, 상호 이타주의. 가족 선택은 가족 사이의 착한 행동을 잘 설명합니다. 하지만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개체들 사이에서도 서로 돕는 행동이 자주 보입니다. 흡혈박쥐는 굶주린 동료에게 피를 나눠주고 작은 청소 물고기는 커다란 포식자 물고기의 입속에 들어가 기생충을 청소해 줍니다. 이 2번째 비밀은 서로 돕기, 상호 이타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원리는 너의 등을 긁어줄 테니 나중에 내 등을 긁어줘 라는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내가 지금 남에게 베푼 도움을 미래에 돌려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면 잠시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나에게 이득이 된다는 전략적인 판단인 거죠. 이 아이디어의 강력함은 반복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 실험을 통해 증명됐습니다. 이 게임에서 가장 단순한 전략 중 하나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전략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협력한다. 착하다.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바로 전에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 보복할 줄 안다. 상대방이 다시 협력하면 과거의 배신을 잊고 다시 돕는다. 용서할 줄 안다. 이 실험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개체들 사이에서도 믿음과 협력이 순전히 이기적인 계산을 통해 생겨날 수 있음을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전자에게 협력은 도덕적인 선택이 아니라 가장 똑똑한 생존 전략인 것이죠. 진화론의 큰 싸움과 새로운 생각. 세기의 논쟁. 나, 개인을 위한 진화 대 집단을 위한 진화. 진화론에서 가장 오래된 논쟁 중 하나는 자연 선택이 누구를 기준으로 작용하는가였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과학자가 집단 선택설을 믿었습니다. 동물들이 종족을 위해서 또는 집단을 위해서 행동한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도킨스는 이 이론에 큰 허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집단 내 이기적인 반역자 문제입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집단을 위해 새끼를 적게 낳는 착한 집단에 자기만 새끼를 최대한 많이 낳는 배신자가 한 마리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이 이기적인 배신자는 착한 개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손을 남길 것이고 그 자손들 역시 이기적인 성향을 물려받을 겁니다. 몇 세대만 지나면 이 집단은 이기주의자들의 후손으로 가득 차서 원래의 착한 성질을 잃게 될 겁니다. 집단이 멸종하는 속도보다 집단 안에서 이기적인 유전자가 퍼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도킨스는 새들이 알을 낳는 수, 한 배 알수 역시 집단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어미새 자신의 유전자를 최대한 많이 남기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계산의 결과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로써 종족을 위하여라는 낭만적인 설명은 힘을 잃고 냉철한 유전자의 계산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복제자의 등장, 밈. 이기적 유전자의 가장 독창적인 생각 중 하나는 바로 책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밈이라는 개념이에요. 유전자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인간의 독특한 문화적인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복제자가 필요하다고 도킨스는 주장했습니다. 밈이란 무엇일까요? 도킨스는 밈을 문화가 전달되는 단위 또는 모방의 단위라고 정의합니다. 유전자가 정자와 난자를 통해 몸에서 몸으로 복사되듯이 밈은 모방을 통해 뇌에서 뇌로 퍼져나갑니다. 아름다운 노래, 유행하는 패션, 종교적인 믿음, 건축을 짓는 기술 등이 모두 밈입니다. 이 밈들은 유전자처럼 복제되고 서로 경쟁하며 살아남기 위해 진화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전자의 이익과 밈의 이익이 때로는 서로 싸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부나 스님의 독신주의를 생각해 봅시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은 최악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독신주의 밈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만약 성직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데 힘을 쏟는다면 종교적인 밈, 가르침이나 의식 등을 전파하는데 쓸 에너지가 줄어들 겁니다. 따라서 독신주의 밈은 종교 밈들을 더 잘 퍼뜨리는 데 도움을 주면서 함께 살아남는 겁니다. 밈의 등장은 인간이 유전자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유전자의 로봇일 뿐만 아니라 문화, 밈의 로봇이기도 한 것이죠. 도킨스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유전자의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몸의 경계를 넘어 바깥 세상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장된 표현형 개념입니다. 표현형이란 유전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물, 눈 색깔, 키, 행동 등을 말합니다. 도킨스는 유전자의 영향력이 자신의 몸 밖에서도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날돌의 유충의 집. 날돌의 유충이 짓는 돌멩이 집은 생명체가 아니지만 유전자가 만들어낸 건축물입니다. 더 튼튼한 집을 짓게 하는 유전자가 살아남았습니다. 이 돌멩이 집은 날돌의 유전자의 확장된 표현형인 것이죠. 비버의 댐. 비버가 만드는 거대한 댐과 호수 역시 비버 유전자가 주변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꾼 결과물입니다. 기생충의 조종. 기생충이 달팽이의 뇌를 조종해서 껍질을 더 두껍게 만들도록 하거나 뻐꾸기 새끼가 다른 새 부모의 행동을 조종해서 먹이를 받아내는 행동 모두 기생충 유전자의 확장된 표현형입니다. 이 개념은 생명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 몸이 아니며 자신의 몸이라는 경계를 넘어 세상에 영향력을 새기는 영원한 복제자, 유전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이기적인 유전자 이론에 대한 오늘날의 생각과 비판. 아무리 훌륭한 과학 이론이라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 유전자 역시 많은 비판을 받으며 발전했습니다. 오늘날의 생물학자들은 유전자가 생명의 지배자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유전자는 세포라는 전체 시스템 안에서 사용되는 설계 도면에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유전자가 혼자 복제할 수 없고 세포 전체에 복잡한 기계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연구 후성 유전학에 따르면 환경의 영향이 유전자에 영향을 주어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도 있다는 증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은 도킨스의 이론을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전자의 역할을 생명현상이라는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서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유전자의 눈으로 보는 관점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우리는 이제 생명이 유전자 하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단계가 서로 얽힌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적 유전자 이론에 대한 최근 논쟁. 주인공은 유전자 하나만이 아니다. 리처드 도킨스 교수가 이기적 유전자를 발표한 이후에 과학자들은 진화의 진짜 주인공은 유전자 하나뿐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왔습니다. 최근 생물학에서는 유전자만이 전부가 아니며 생명은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이다 라는 비판과 논쟁이 활발합니다. 가장 중요한 논쟁 3가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논쟁 1. 유전자는 주인인가 아니면 설계 도면일 뿐인가? 도킨스는 유전자를 마치 건물을 짓도록 지시하고 통제하는 집의 주인처럼 묘사합니다.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우리 몸은 그 주인을 운반하는 로봇이라고 본 거죠. 하지만 최근 과학자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유전자는 스스로 복제하거나 작동할 수 없습니다. DNA가 복제되려면 세포 속에 수많은 단백질, 효소, 그리고 복잡한 화학기계가 필요합니다. 유전자는 그저 정보를 담고 있는 설계 도면이나 데이터베이스에 가깝습니다. 쉽게 비유해 보자면 도킨스는 DNA, 설계 도면이 전부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설계 도면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도면을 읽고 실제로 건물을 짓는 인부들, 효소나 세포 시스템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론은 유전자는 생명의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세포라는 거대한 공장 안에서 통제되고 사용되는 중요한 부품 중 하나라는 관점인 거죠. 논쟁 2번째. 환경의 영향은 유전되지 않는가? 후성 유전학의 반격. 도킨스 이론의 바탕에는 바이스만 장벽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이 살면서 겪은 변화나 배운 것들은 자식에게 유전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유전 정보는 오직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만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후성 유전학의 발견으로 이 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이란 DNA의 염기 서열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방식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 바뀌는 현상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기적인 유전자 이론은 책에 적힌 글자 내용만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후선 유전학은 같은 책이라도 어떤 페이지에 밑줄, 즉 환경적인 영향을 쳤는지 혹은 어떤 페이지를 접어두었는지 유전자 발현 방식이죠. 이에 따라서 책의 영향력이 달라지고 이 밑줄 친 습관이 다음 책으로 전달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2번째 논쟁의 결론은 부모가 겪은 스트레스, 영양 상태, 트라우마 같은 환경적인 영향이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스위치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 변화가 다음 세대까지 전달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유전자를 둘러싼 환경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논쟁 세 번째. 진화는 느리고 꾸준한가? 아니면 멈췄다가 폭발하는가? 도킨스는 진화가 오랜 시간에 걸쳐 작은 변화를 꾸준히 축적하는 방식, 즉, 점진주의를 믿는 다원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도킨스의 라이벌이었던 고생물학자 스티브 제이 굴드는 다르게 주장했습니다. 굴드의 주장은 이러 있습니다. 진화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변화가 거의 없는 정체 상태에 있다가 짧은 기간 동안 갑작스럽고 급격한 변화, 폭발이 일어난다는 단속 평형설을 주장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도킨스는 진화가 계단을 아주 조금씩 꾸준히 오르는 것이라고 봤거든요. 굴드는 진화가 긴 평지를 걷다가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휙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본 것입니다. 세 번째 논쟁의 결론은 이 논쟁은 진화의 속도와 원인에 대한 관점 차이를 보여줍니다. 도킨스는 유전자 선택에 꾸준한 힘을 믿었고, 굴드는 대멸종 같은 거대한 우연, 재난과 환경의 제약이 진화의 큰 흐름을 바꾼다고 보았습니다.